일시적으로 집을 샀지만 이게 시장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못 일으키고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다시 하락했단 말입니다. 2010년도부터 이어진 그리고 2013년까지 이런 시장 변화가 앞으로 2025년부터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권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잘 계셨죠? 요즘 경제 상황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조금 불확실성도 커지고 어수선한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중심을 잡으시고 뭐가 중요한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하고요. 내년 2025년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시장 전망하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어떻게 또 계획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제 책 제목도 그렇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떻게, 즉 방법에 대한 얘기죠.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는데 지식을 알고 정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골라내는 기준을 어떻게와 연결시켜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떻게 하는 건 결국에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정보들이 있을 때 그런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골라내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와 연결된 정보를 골라내는 게 사실 특히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당연히 이 어떻게라는 그 답이 나오면 즉 행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연결이 안 된 지식이나 정보는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시험 보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투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한국에서 주식 거래도 안 되는데 저기 아이슬란드 주식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컨텐츠를 접근하시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지식을 골라내셔야 된다. 그게 어떻게와 방법과 관련된 지식이었으면 좋겠다. 정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투자는 미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미래 전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 전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그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했고 또 그리고 왜 변했고 이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잘 한번 보십시오. 현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겠죠. 보시는 건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요.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 올해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는데 2024년 말부터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 올랐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할 때 자산이나 재화의 가격은 오르죠. 너무 당연합니다. 살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혹은 팔 사람이 줄거나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최근에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수요 증가일까요? 공급 감소일까요?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데요. 50% 확률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저희가 골라내야 되니까 사실은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원인은 뭡니까? 수요 증가죠. 그렇죠? 살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반면 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면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최근에 사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건 수요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사과의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즉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건데, 그래서 가격은 올랐지만 거래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사과 잘 못 사 먹잖아요. 그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아셔야 돼요. 다음 장에 보시면 보시는 건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 건수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4월부터 가격이 오르는데 매매 거래 건수가 쭉 증가하죠. 흥미롭죠? 바로 이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은,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수요 증가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수요가 증가했는가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는 수요가 크게 두 수요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실수요고요. 즉 내가 살 집을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수요는요, 투자 수요예요. 즉 부동산은 유일하게 사용 가치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를 사서 가격을 올린 수요는 누구일까요? 실수요일까요? 투자 수요일까요? 이 둘 중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또 근거가 필요한 거죠. 보시는 그래프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인데요. 어떻습니까?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가계대출이, 즉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었네? 그러면 실수요일까요? 투자 수요일까요? 실수요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요는 전세를 끼고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고요. 대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린 건 실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현재의 정확한 판단이죠. 최근의 시장 변화를 얘기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최근의 기준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실수요는 계속 증가할까? 투자 수요는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혹은 공급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희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자산시장에서는 아주 공교로운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즉 인간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돈 벌고 싶어하고 내 집 마련하고 싶어하고 투자하고 싶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은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과거에 있었느냐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 시점을 찾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판단하면 예측이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가 올랐는데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래서 2009년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2009년에 유사한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났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2008년도에 IMF 때문에 주택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집값이 오르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거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공급 감소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수요를 둘 중에서 골라내야죠. 실수요인가 투자 수요인가.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인데 어떻습니까? 증가하면서, 즉 대출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실수요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집값이 빠지다가 다시 올랐는데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유사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당시의 뉴스를 한번 보실게요.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주요 부동산 뉴스입니다. 강남 아파트 2달째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연일 최고치. 서울 아파트값 또 최고치. 한 달간 서울 신도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동방산성.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 전세가 상승세. 수도권 입주량 준다. 부동산 강남 불패농,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다가 오르니까 이제 계속 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보셨던 뉴스하고도 굉장히 공통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도 다시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집값 또 오른다, 대세 상승이다, 뭐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지금도 사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9년과 2024년에 이루어진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장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2022년과 2023년도 초반까지도 집값이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다시 오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집값이 하락하다가 2009년도에 올랐어요. 그런데 왜 2009년과 2024년도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샀을까요? 그건 똑같은 원인이 있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22년과 2023년도에 집값이 빠지니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완화해주고, 개발 규제,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도 해줘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빠지니까 사실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막 발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PF가 막 크게 문제된다, 한국의 경제가 문제가 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규제 완화에 나서는데,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해주니까 누가 불안해질까요? 무주택자들이요. 그리고 그동안 집값 상승에서 소외돼 있던 사람들이 이러다가 집값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산 겁니다. 2024년도에. 똑같아요. 2009년도에도 2008년도에 집값이 빠지니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부동산 부양책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인하해주고, 개발 규제를 완화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금리 조건도 유사했어요. 뭐냐면 2023년까지 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말부터 금리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혹은 우려가 커진 거죠. 금리가 이렇게 빠지면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도 똑같다고요. 2008년도까지 오르던 금리가 2008년도 말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부동산 규제 완화해주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걱정되는 거죠. 아니, 다주택자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집값 오른다는데.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산 겁니다. 그게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의 변화가 지속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계속 무주택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리고 집값은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2009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답을 찾아보면 저희가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09년도 이유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시면 뭐랄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회밀리타운 30평대 실거래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자,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이 집값이 9억 원, 10억 원에 도달했다가 갑자기 5억 원 중반대까지 빠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빠지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해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인하해주고 막 이러니까 집값이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오릅니다. 명백하게. 그러다가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5억 원 중반대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지속되지 못했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집을 샀지만 이게 시장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못 일으키고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다시 하락했다는 겁니다. 2010년도부터 이어진, 그리고 2013년까지 이런 시장 변화가 앞으로 2025년부터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수요도 감소하고 있고, 다시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매물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2009년도 뉴스를 보시면 이제 강남 불패론, 서울 아파트값 최고치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 기사를 또 볼까요? 2009년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사들인데 어떻습니까? 강남 비싼 아파트 샀다가 땅 치는 사람들. 올해 서울 아파트값 IMF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져. 전세값 상승폭 큰 아파트가 오히려 매매가가 더 떨어집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막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사실 우리나라 이때 경제가 크게 막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집값이 빠졌을까요? 그건 뭐냐면 수요가 지속되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의 시장을 2009년도가 유사하게 보고, 그렇게 되면 2010년부터 이루어진 시장 변화가 2025년부터 대한민국 부동산의 변화하고 굉장히 유사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최단기적으로 지금이 저희가 12월 달인데요. 10월과 11월 그리고 9월부터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다면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 번 더 봐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계속 오르던 실거래 가격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9개월, 8개월 만에 하락세고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가 지속되지 못하니까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요가 감소 때문에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야죠.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즉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다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장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진 그런 하락 구간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왜 이렇게 실수요는 지속해서 집을 못 사줄까,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의 속성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화하고 다르게요, 유효 수요의 한계가 굉장히 커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는 용돈 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강남 아파트는 절대 안 빠집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강남 아파트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모두 다 살고 싶고 모두 다 사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강남 아파트가 빠집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들으면 그럴싸해요. 여러분, 모두 다 사고 싶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빠집니까? 아니요. 다른 의견도 아니고요. 이건 틀린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사고 싶은 거하고 살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살 수 있는, 즉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죠. 사고 싶으면 뭐합니까? 그게 수요예요? 안타깝지만 그건 수요가 아니에요. 사고 싶은 마음과 살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특히 실수요는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집값이 더 빠르게 오르니까, 내 자산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수요가 감소했을 때 집값이 막 빠지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거 못 사더라도 내가 대출해 줄게. 대출 받아서 사. 그러면 대출을 예를 들어서 보태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감소했을 때는 대출이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서울의 아파트의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거예요. 중간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100채 중에서 중간소득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채죠. 몇 채를 살 수 있느냐. 보세요. 2012년도에는 중간소득의 가구가 100채 중에서 30채 이상을 살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몇 채로 줄었습니까? 3채, 6채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6채로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좀 증가해서 좀 산 거예요. 근데 다시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게 3채로 떨어졌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다시 줄어드는 겁니까? 이해하셨죠? 부동산은 이 유효 수요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 한, 혹은 대출을 막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는 한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효수의 한계는 계속 사실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장을 전망하는데. 반면에 실수요자들이 안 사도요, 투자나 투기하는 사람들이 대거 밀려들어서 집을 사면요, 집값 오를 수 있어요. 계속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그럼 투자 수요는 어떤 상황인지 이걸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건 월별로 서울의 갭 투자 건수인데 어떻습니까? 줄고 있어요. 투자할 사람들은요,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왜 안 살까요? 더 안 올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서울 아파트 지금 사서 돈 못 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돈이 벌 수 있을 때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막 경기가 엄청 좋아서 시장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집을 사려고 할 때 그럴 때 사겠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불확실성이 크고 집값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돈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보다 돈 벌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 사는 거죠. 투자자들이 언제 많이 샀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9년과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왜 샀을까요? 갑자기 금리 인하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거 돈 되겠는데? 그러면서 전세 끼면서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자산시장은 본질적으로 투자로 움직이는 자산시장은 본질적으로 가격은요. 결국 수요가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 주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예를 들어서 재벌 이재용 회장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결정합니까? 투자자들이,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주가는 빠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가는 오르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은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른 건 있지만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 다시 실수요는 감소할 테니까. 그러면 유효수요의 한계 때문에 즉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런 게 바로 2009년도 이후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라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다시 집값이 막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남 아파트 산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수요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수요 얘기를 드렸는데 수요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건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줄어들어도 공급이 더 빨리 감소하면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사는 사람이 없어도 나 안 팔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면 집값은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 즉 우리가 얘기하는 2025년, 2026년, 2027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중요한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내 집 마련해야지 계획을 갖고 시장에 갔습니다. 집을 사려고. 근데 어떤 집을 삽니까? 건설사하고 계약해서 집을 사나요? 아니요. 그건 분양시장이죠. 분양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장에 가서 집을 사는 건 누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누군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되냐가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시장에 물건을 즉 아파트를 많이 내놓으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집값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나 지금 집 안 팔래 그러면서 매물을 걷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런 너무나 단순한 가정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냥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물량이야. 그래서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으면 집값이 폭등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과거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는지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 기사는요 2009년도 2010년도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9년도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샀다. 불안한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에 또 정중앙엔 이게 있었어요. 공급 부족에 따른 향후 집값 상승 걱정.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9년도에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5천 가구로 100대 건설사 중에서 30%가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건설사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망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못 지었죠. 망하는데 무슨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주택 인허가, 아파트 인허가가 감소하고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고 착공도 감소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분양을 안 하니까 2, 3년 내에 주택 공급 대란이 온다. 지금 공급 안 하니까. 그죠? 지금 집을 안 지으니까. 심지어 국토부 장관도요. 3년 후 주택 부족할 수 있다. 주택 허가 면적 10년 만에 최저. 2, 3년 후 주택 부족 현상 올 수도. 주택 공급 급감 여파, 2011년 입주 대란 원화, 주택 공급 부족, 그래서 뭐다? 내년 집값 오른다. 이 얘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맞아. 건설사들이 집 안 지우는데 이렇게 안 지다 보면 향후에 집값 오르겠지. 그걸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2, 3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2, 3년 후에 제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쉽도록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딴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건설사들이 공급을 못했단 말이야.
입주 물량 줄어들고 분양이 줄어들어서 엄청나게 공급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 올랐습니까? 아니요. 부동산 가격 추락, 날개가 없다. 부동산 값 추가하라고요. 부동산 가격 당분간 상승 반정 어렵다. 주택 매매가 더 하락. 용산, 강남 대형 아파트 올 들어 최고 5억 원 하락. 꽁꽁한 부동산 시장 백약이 무효. 아니 건설사들이 왜 집을 안 지었는데 집값은 왜 빠졌습니까? 올라야지. 공급 감소가 됐는데. 이건 집값을 결정하는 게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집값이 빠졌을까요? 수요가 줄어드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하락한 거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니까 공급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9만 건에 근접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요. 그러면 점점 더 파는 물량은 늘어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 살만한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집값을 좀 내려서 팔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호가가 내려가고 매물의 가격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유사한 뉴스들, 전문가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분양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새롭게 집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2, 3년에 주택 공급 부족하겠는데 입주 물량 급감하겠는데 이러다가 결국엔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집값 폭등과 연결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당장이라도 집을 빚내서 사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집값을 움직이는 공급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시고 수요 중에서도 실수요와 투자 수요 중에 어떤 수요가 시장에 지금 들어온가를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느냐를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그래야 시장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025년 이후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시장 변화하고 유사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시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수요가 증가했다가 다시 실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하락하기 시작하죠. 근데 수요가 줄다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러다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파는 매물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집값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고 그러면서 사실은 집값이 하락했다. 이 변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하락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강조한 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락하는 걸 그냥 지켜보려면 저희가 신사임당 왜 봅니까? 행동하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시험 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행동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근데 집값 빠지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사야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근에 한번 보세요. 2022년도에 집값이 빠지는데 그때 서울의 아파트의 월간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빠지면 사람들은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왜 안 살까요? 집값이 더 빠질 걸 기대하면서 안 사요. 그렇죠. 집값이 빠지니까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빠지면 사야지. 야, 지금 가격도 높아. 옛날 10년 전에는 5억이었어. 근데 이거 빠졌다고 해도 8억이잖아. 훨씬 더 빠져야 돼.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 사죠. 근데 반면에 이제 오르잖아요? 오르면 사요. 왜 살까요? 더 오를까 봐 불안해서요. 여러분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불안은 억제하고 기대감이 생길 때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 집 마련은 집값 하락할 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셔야겠죠.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시장 전망을 일단 해드리는 건데 자, 앞으로 그런 시장이 오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자, 당시에 또 아파트의 시장 변화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자,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인데요. 2006년도에 이 아파트가 8억 원에서 11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올라요. 자, 중요한 건 이후부터의 변화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쭉 빠지죠.
그러다가 2013년도에 집값이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집값이 오릅니다. 내 집 마련을 가장 하기 좋았던 시점은 사실은 2012년과 13년이죠. 그죠? 근데 이때 시장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격은 빠지는데 점이 많이 찍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다시 오면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돼요.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이러면 이 이후부터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시점에 꼭 내 집 마련하시라. 지금 오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집값 빠진다고 하니까 야, 너 인생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냐? 아니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 집 마련 언제 하실 거예요? 집값 빠질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를 이루고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제가 왜 부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걸 가슴 뛰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또 체크하고 이런 시장의 변화를 이야기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가요?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고 경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해봤다 이런 건데 부동산은 워낙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빈번한 경험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간접 경험과 책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계속 얻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부터 좀 더 시장을 좀 면밀하게 더 살펴보시고 변화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겨울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겨울 들판이요.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입장이고, 그리고 투자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변화를 가장 좋아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오르고요. 상승하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은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어떻게 투자합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 제가 왜 갑자기 겨울 들판에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겨울 들판을 보면서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영현 님의 깊은 강은 멀리 는다에 나오는 겨울 들판 글입니다. 도시에서 온 놈들은 겨울 들판을 보면 모두 죽어 있다고 그럴 거야. 하긴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걸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쉬고 있을 뿐이라고 여기는 거지. 적당한 햇빛과 온도만 주어지면 그 죽어 빠져 있는 듯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함성처럼 솟아나온다 이 말이래. 여러분들 겨울 들판을 보고 도시에서 온 놈들은 저거 다 죽었네, 끝났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직접 거기에 농사를 지은 농사꾼들은 아니야, 다시 식물들이 함성처럼 솟아나올 거야.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시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에서 온 사람하고 농사꾼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말씀드린 경험이에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아는 거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겨울 들판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시장에서 경험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왜냐면 계속 뭔가 실패를 하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부동산 한 번 실패하면 막 몇 억씩 빠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조금 더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간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잘 분석된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저희 광순의 북덕방에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판단하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도 여기에 올라가 있고 계속 시장 보고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의 변화를 읽으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심사임당도 보시지만 같이 광순의 복덕방도 구독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겨울이죠. 근데 겨울 들판을 보면서 꼭 희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봄이 오고, 그리고 여름이 오고, 또 곡식을 또 딸 수 있는 가을이 오겠죠. 최근에 세상이 좀 어수선하고 특히 한국의 정치가 좀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또 광수의 북덕방 열심히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사실은 여기서만 나타나는데 큰 시장의 차이는 없었어요. 이게 개별 아파트를 보면 이런 현상인데 시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아파트와 시장의 변화를 같이 보시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음마 아파트를 보여드린 건데 사실은 전체 시장하고 오버랩해서 보시면 뚜렷하게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은 2012년과 13년도가 유일했어요.